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 하기 전에 참 많은 분들께서 열받아 하시죠. 사실 뭐 저도 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한 그러한 측면에서 쥐어짜고 노력하고 해서 앞질러 왔는데, 뭐 앞질러 왔다기보다는 잘 견뎌왔죠. 잘 견뎌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면보다는 이제 현실 안주,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막 바뀌고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추세에 둔감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해오던 대로 하든지, 그러한 면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나? 라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 월드컵을 지켜본 한 국민으로서의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디지털 월드컵 과 관련된, 축구와 관련된 기술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이제 럭비화되고 있는 축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월드컵 보시면 경기 시작하기와 동시에, 그러니까 킥오프 하자마자 상대편으로 공을 길게 차가지고 사이드라인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경기를 지켜봐도 그러한 패턴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공을 뻥 차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보면은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대편이 서로 공격을 해서 중앙선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공방전을 벌이는 것보다 상대편한테 공을 넘겨주는데, 자기 편 골라인 근처에서 드로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대가 어려운 위치에서 스로인 하도록 전개해서 압박을 해서 공을 뺏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스로인을 했는데 이것을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내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트렌드는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또 한 번 축구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우리는 축구를 볼 때 이제 볼 점유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남한테 주지 않고 계속 내가 점유율을 높이면 당연히 득점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2010년 월드컵을 전후하면서부터 이제 볼 점유율이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등장을 했고,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되는 전술들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전술이라는 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점유율 축구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볼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정작 공격 전개가 늦어진다든지 공격을 날카롭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드러나는 거죠. 공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상대가 이걸 끊고 나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월드컵 2026년 월드컵을 보니까 이제는 볼 점유율은 뭐 예전만큼 중요한 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 싸움을 확실히 중요한다. 상대가 불리한 지역,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꼭 공격권을 주는 것 같죠. 스로인을 주는 것처럼 나의 공격권을 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는 코너 플래그 주변에서 스로인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지역에서 게임을 풀어가도록 하는 게 최근의 패턴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기묘하잖아요. 일부러 공을 뻥 차서 상대가 그쪽에서 드로인을 하도록 해서 나는 그걸 압박해서 공을 따낼 거야. 그러면은 상대 골 라인에서 에어리어 근처에서 내가 게임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의 결과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많은 경기에서 보니까 자기 골대 21m 안쪽에서 스로인을 했을 경우에 내가 계속 지켜가면서 다시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상대방한테 스로인을 주고 그다음에 압박을 해서 공을 따내고 난 다음에 슛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골을 넣을 확률로 따져보면은 0.34% 정도 됩니다.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프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백패스에서 빌드업해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 확률 0.18에서 0.2%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의 확률이다. 그러면 2배 이상의 확률이면 충분히 킥오프와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전개해보는 게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세리아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수비 지역에서 백패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킥오프 해가지고 롱볼로 시도하는 것이 시즌당 한 골 정도를 더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시즌당 한 골이면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골이 1승을 따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패턴이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막상 많은 팀들이 이걸 시도를 했어요. 총 23번의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번만 이제 원하던 효과를 얻었다. 실제로 유효한 공격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왜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는데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들이 좀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심판이 이제 옵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매우 냉정하게 딱 찍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어떤 반칙 플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이제 카드를 꺼내드는 데 비해서 이번 월드컵에서 이 옆줄로 빠져나갔을 때 드로잉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스로잉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내 골대보다는 상대방 진영으로 좀 가까운 데 가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상대방이 원래 스로잉을 할 지점보다 몇 메다씩 더 위쪽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몇 메다가 처음에 데이터가 생각했을 때 지정해줬던 그 좁은 에어리어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먼저 나와서 상대편이 멀리 나와가지고 스로잉을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는 요인 하나. 이건 좀 심판의 요인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라질 같은 팀들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미리 딱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킥오프가 되면서부터 아예 뒤쪽에다가 전문 드로잉을 할 선수를 하나 배치를 해놓습니다.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상대방이 산에 던지면 그거를 잡아가지고 순식간에 스로인으로 연결하면서 상대방의 압박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상대방 패턴 플레이도 이제 자리 잡힌 것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단 차내요. 차내면은 상대방이 스로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압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압박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상대방이 나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전면적인 압박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요 3가지 요인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시즌 그러니까 여러 경기를 치르는 이제 리그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거두는 데 비해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월드컵은 상당히 이제 디지털 월드컵, 첨단 월드컵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월드컵 하면 이제 공인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더 많은 그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매끈한 모양. 그래서 피스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옛날 축구공들은 오각형, 육각형을 조합해서 이제 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갈수록 이것을 이제 한 2-3개의 피스로 조합을 해가지고 완벽한 구형을 이루도록 그리고 이제 완벽한 구형을 이루면 훨씬 더 공기 저항이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지 못한 이제 변화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번 이제 월드컵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구 트리온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안에 관성 측정 장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초당 500번씩 위치를 측정해 가지고 전송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장 내에 있는 12대 또는 많게는 16대의 카메라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선수 공의 위치를 아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잘라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옵사이드라고 하면은 AI가 딱 선을 딱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선수들의 캐릭터들이 딱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하면서 팔이 요만큼 나갔다. 이만큼 나갔다라고 해서 옵사이드를 잡아내는 거죠. 사실 이런 이제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한 50cm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이 옵사이드를 판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10cm 안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훨씬 정밀한 이제 그러한 옵사이드를 잡아내는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월드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이 경기에 대한 내용이 경기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피파가 이제 보고서 형태로 각각의 경기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디지털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확실하게 축구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제 AI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뭐 했을 때 바둑은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19 곱하기 19라고 하는 361개의 수많은 경우의 수 등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거를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기도 어려워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AI한테 당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너무 유동적이어가지고 이 뭐 야구나 이런 경기처럼 이제 고급 통계 분석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극복이 됐던 거죠. 사실 이제 축구라는 것은 연속적인 그 게임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인이 취하는 동작들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동작을 구분해서 수치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핵심인 슈팅 같은 경우에는 90분 내내 아주 드문 상황에서만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슈팅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통계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 기여도라는 것을 뭘로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슛을 하지 않고 공격이나 아니면 포메이션을 잘 지키면서 상대방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나랑 공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뭘로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냐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이제 점점 바뀌면서 최근에는 축구 역시 이제 데이터, 통계 이런 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 다 AI를 학습시킬 때도 처음에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것을 입력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초창기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그 관련된 데이터들은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한 것처럼, 최근에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생성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의 손길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 축구 한 경기, 90분 한 경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한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태클, 슛, 코너킥 등등으로 이제 주로 이제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순간들을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잘 돼야만 AI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경기를 보여주고 네가 분석해봐라는 것보다 사람들의 손길이 나서 요거는 패스, 요거는 태클, 요거는 슛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쉽게 경기를 AI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애노데이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수작업이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수작업들은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에 이제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축구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이제 많은 일을 하는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애노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로 보면 필리핀의 마닐라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이제 인도 남부의 첸나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테르노필, 이런 도시들이 이런 축구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수작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첨단 이제 제조업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고부가 가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립을 하거나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일은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 어디든지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산업도 똑같은 패턴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들은 누가 하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축구를 전업으로 한다고 해도 축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은 당연히 축구에 대한 이해도, 축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축구 선수들이 이 데이터 입력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3세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짭짤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그를 이제 붙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나면은 경기당 한 60유로 정도를 이제 준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이니까 꽤 큰 이제 돈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들이 거의 빠짐없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경기를 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경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각각을 나눠서 보고 이것을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데, 한두 경기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주,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경기를 지켜보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눈이 커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축구들을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당연히 전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서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이건 좀 시켜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산업들은 이제 점점 많은 축구 산업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카우트라든지 관련된 선수와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를 변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 스카우팅이라는 것은 되게 힘든 작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2군 경기장도 가고 1군 경기장도 가고, 그러면 항상 짐이 한 보따리입니다. 스피드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놓을 수 있는 컴퓨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잡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짐보따리를 들고 움직이는 거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뭐 야구는 그래도 좀 작다 치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선수들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찰 대상으로 되는 축구 선수들이 매년 한 5천 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5천 명에 대해서 지켜보는 작업들, 그럼 현장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참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훨씬 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과거 같으면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고 일일이 90분 내내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죠. 누군가는 옆에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작업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촬영한 것들을 DVD로 구워가지고 다시 잘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꺼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다 저장해놨더라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DVD에 있는 그 정보가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 어느 게임인지도 일목요연하게 DB 작업하는 것도 꽤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느 선수가 출장했는지 몇 분에 출장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다 기록을 이제 해놔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이제 디지털 혁명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스카우트라고 부르는 이제 이탈리아 업체가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개별적으로 가지 않아도 수많은 경기들을 다 녹화를 해서 서버에 올려놓고 돈 내는 사람들한테 다운로드 아니면 심지어 주요한 경기는 스트리밍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업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0만 명의 축구 선수 DB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당연히 수십만 시간 분량의 영상 그리고 관련된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자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정 인물들이 어디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포메이션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선수가 필요해라고 그러면 이 회사의 계정 그리고 내가 유료로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그 포지션에 관련된 포지션 선수들을 쭉 모아서 우리 팀에 맞는 그런 선수들을 추출할 수도 있고 그 선수들이 실제 뛴 모습들 아니면 평가 결과들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볼 수 있으니까 스카우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업체 위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에 이제 창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창업 시작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DVD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VD를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야, 그거 좀 너희들 촬영했다며 줘봐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찾지도 못하고 상대방한테 전달도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이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이씨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야 이거를 차라리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열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서버에 올릴 테니까 당신이 바로 필요하면 열어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은.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 실행력이 만만치 않은 거죠. 즉 모든 축구 비디오를 자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B를 만들자.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죠. 단순 무식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이디어지만 데이터들이 쌓이면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는 이제 미국 업체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미국의 허들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지금 인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주로 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들 포함해서 한 4,000개 이상의 프로축구 팀들이 이제 이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 회사의 계정을 이제 유료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게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분석 데이터들이 나오고 실제로 영상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본 축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참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 정말 넘사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좋은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레와 레드죠. 보면은 이 팀에서 자기들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세일즈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구독료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290에서 $700 요건 이제 기본형이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늘어나고 더 디테일한 데이터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는 돈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센터백 우리 팀에서 지금 센터백이 필요해 라고 하면 센터백만 찍어가지고 리스트를 쭉 추출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1대1 대응 능력, 1대1 대결에서의 이제 저지 능력, 그다음에 공중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느 정도 확률로 따낼 수 있는 것인지, 패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진 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킥력이라든지 아니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정확도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스카우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중에서 핵심되는 선수들이 직접 뛴 경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훨씬 더 대상을 추리기가 좋은 거죠.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나는 되게 마이너한 곳에 뛰니까 나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마이너한 경기에도 이러한 업체들의 카메라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중이 하나도 없어도 카메라만 있으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나의 데이터가 내가 잘하면 DB에 올라가서 남들한테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프로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서 구독해서 보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맞서야 되는 선수들, 나와 주로 경쟁하는 선수들, 그다음에 뭐 다른 팀이 누군가를 영입했다라고 그러면 팀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정보보다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더 잘 알아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스카우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한 20% 정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처리되는 지역은 키이우 남서쪽에 있는 테르노필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그만한 이제 동네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 축구 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전체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인건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드론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잖아요. 축구 가지고 경기 보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은 20대 남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좋죠. 당연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막상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무소 풍경을 보다 보면은 전원 이제 남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약간 더 이제 모양을 낸 것 같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저 이제 키이우 남서쪽에서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가끔 여성 직원도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성 직원도 뽑는다고 그러는데 전원 다 남성, 전원 하루 종일 축구 이야기만 하는데 질려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가 이 축구 데이터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위스카우트와 라이벌 업체가 또 하나 있어요. 인스테이시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또 이 러시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디지털, 축구 데이터와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인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스카우트가 한 4,000개 정도의 클럽과 이제 제휴 관계라고 그러면 여기는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 2위 업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하면 매 경기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순간순간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패스, 태클, 뭐 슛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다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90분 한 경기를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태그를 다는 게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3,000개 정도의 정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착된 영상을 AI에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도 시키고 분석도 이제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이죠. 경기가 끝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영상을 확보를 하는 일이겠죠. 과거 같으면 이 무거운 중계용 카메라를 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캠코더를 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죠.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일 수백, 수천의 게임이 열리는데 이걸 다 일일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이제 카메라가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중계하는 것처럼 게임을 화끈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 작업을 하는 데는 충분할 정도의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을 이제 카메라 한 대만 달랑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이제 써서 더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웃지 못할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이제 머리가 벗겨진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 선수만 막 쫓아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하는 친구들끼리 되게 이제 깔깔거리고 웃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전혀 중계가 되지 않던 뭐 2부 리그라든지 실업 리그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경기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중계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중계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AI를 학습시키고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든다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득을 본다라는, 즉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할 만큼의 확신을 주는 좋은 정보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도자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구단, 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디지털이 최근에 유럽 스카우트 축구와 관련된 시장을 많이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차례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어떤 협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데 비해서 지금은 내가 직접 눈에 보지 않더라도 내가 희망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데이터들이 추천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찍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스카우터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선수들, 유사한 특징이 있는 선수들만 모아서 비교해서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 비교를 통해서 누가 제일 효율적인지, 비용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혜택을 점점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당연히 장비 있죠. 그다음에 이거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에서 하는 경기들을 최대한 많이 찍어서 관련 데이터로 계속 업로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21세 이하에 관한 데이터들이 최근에 급증을 하면서 이 유럽 빅리그 또는 이제 소유럽의 구단의 컨택을 받는 그러한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천 명 이상의 선수들이 현재 이제 최근에 DB가 구축이 됐고 당연히 이제 빅클럽에 노출이 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러면 우리도 빨리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이게 이제 도박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AI 그리고 디지털 영상 뭐 이런 작업들이 더 화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제 계속 배당률을 계산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최근에 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에서 AI 그리고 이러한 저렴한 인건비가 주어진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태그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돈이 벌리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더 빠른 업로드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당연히 더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이게 자관 도박과 관련돼 있는 시장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좀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뭐 일자리인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누군가는 스포츠 도박에서 누군가는 국가대표 A매치에서 누구는 스카우터로서 당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관 최근에는 뭐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중계도 안 돼라고 했던 이제 3부 리그 4부 리그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DB에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이제 빅리그 진출에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작업들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다 좋은 건 아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거를 꼭 써야 될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축구팀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나는 파리 목숨이에요. 요번 한 시즌에서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계약 기간 보장된 것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당연히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데이터를 주면서 야, 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가 드리블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세를 이런 식으로 바꿔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좋다는 보장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커리어가 매우 짧고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의외로 크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를 보는 구단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도입하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선수들, 스태프들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과 걸맞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고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 팀에서 쓸 수 있도록 다시 이걸 캘리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요청하는 것을 또 반영을 해가지고 뽑아주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머 관련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되는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은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구단에서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이러한 업데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남들한테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또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데이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기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것까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돈이 많고 이것을 통해서 시도를 해서 성공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빅리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술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뭐 시즌 몇 골이라도 더 넣으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축구와 관련돼 있는 디지털화와 AI와의 결합이 축구의 어떤 여러 가지 전술들을 바꿔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과학화라는 이야기는 1980년대 그러니까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과학과 관련돼 있는 연구기관도 존재를 하고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예산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직접 이제 착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기계들도 피파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죠. 꿰어야 보석이죠. 그런 데이터들의 가치를 알고 그런 데이터들의 중요성에 맞춰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선수들을 설득하고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바뀌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경험들, 이제 비디오 분석관 이런 거에 대한 위력도 알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점점 우리는 퇴보하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남의 잔치가 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열받는 축구와 관련돼서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디지털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